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302호. 새벽 5시의 정적을 깨뜨리는 건 오직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기계음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병실에서 한 젊은 여성이 하얀 시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28살 수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긴 속눈썹이 감긴 눈꺼풀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병상 옆 의자에는 50대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딸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간절한 눈빛으로 수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엄마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해줄게요라며 환하게 웃던 딸이었는데 이제는 기계의 도움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아야, 엄마 목소리 들리지? 꼭 깨어나야 해. 엄마가 기다릴게.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5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아는 대학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졸업 후 인근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던 그녀는 매일 오늘 우리 반 민준이가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라며 집에 와서 신나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결혼 2년 차인 수아는 남편 준혁과 함께 신혼집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산산조각 난 것은 지난 3월 15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외출한 수아가 교차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그녀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들은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잔혹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응급실에서 받은 전화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수아의 남편 준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아가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그 순간 영숙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차곡차곡 모아온 저축을 모두 쏟아부어가며 딸의 치료에 매달렸지만 수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철민 역시 정년퇴직 후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지만 지금은 병원 복도를 오가며 딸의 회복만을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위 준혁의 헌신이었습니다. 32살의 준혁은 중견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사고 이후 거의 매일 병원을 찾아 수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수아의 손을 마사지해주고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주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수아야, 오늘 너희 반 아이들이 카드를 보냈어. 모두 선생님이 빨리 돌아오길 기다린다고 써 있어. 병원 직원들과 문병객들은 모두 준혁을 극찬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의 간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숙만은 달랐습니다. 사위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미소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때때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기운을 영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직원들과 통화할 때의 그의 표정과 목소리 톤이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요? 새벽에 병실에서 영숙은 여전히 수아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숙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곧 이 평온한 새벽이 깨어질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병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수아의 침대 옆에서 젖은 수건으로 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오기 전까지는 영숙이 직접 딸을 돌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여왔어. 냄새만이라도 맡을 수 있을까? 영숙은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꺼내며 수아의 코 근처에 살짝 가져다 댔습니다. 혹시라도 반응이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여전히 조용했고 오직 인공호흡기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중학생이었을 때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미역국을 끓여다가 엄마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라며 환하게 웃던 수아였습니다. 지금은 그 환한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문득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영숙이 돌아보니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손에는 수아가 좋아하던 백합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하셨어. 그래도 꾸준히 말을 걸어주고 자극을 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 영숙이 대답하자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꽃병에 백합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그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위화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잠시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수아의 이마에 손을 올려두고는 준혁을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류 처리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다고 하네요. 준혁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영숙은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보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준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서류? 사고 경위서하고 의료진 소견서 같은 거예요.
처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준혁이 말을 마치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보험 처리를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아직 수아의 상태도 확실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오후의 햇살이 더욱 따스하게 병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수아의 곁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반대편에서 수아의 다른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야, 나야. 오늘도 왔어. 회사에서 너를 많이 걱정하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영숙이 수아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들리면 대답해줘. 꼭 깨어나야 해. 엄마가 매일 기다릴게. 아빠도 준혁이도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어. 영숙의 간절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아의 감긴 눈가에서 작은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린 것입니다. 어머, 수아가 울고 있어. 영숙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준혁도 놀란 표정으로 수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수아의 왼쪽 눈가에서 투명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겠어. 영숙이 일어서려 하자 준혁이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혹시 착각일 수도 있어요. 착각이라니? 분명히 눈물이 흘렀어. 수아가 우리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는 희망과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수아의 얼굴을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반사적으로 눈물이 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준혁의 말에 영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는 이런 기적 같은 순간에도 그렇게 냉정할 수 있는 걸까요? 딸이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정시키려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숙은 다시 수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마른 상태였지만 그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딸이 자신의 목소리에 반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직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눈물이 단순한 기적의 징조가 아니라 딸이 보내는 어떤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혁이 먼저 집으로 돌아간 후 영숙은 홀로 수아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복도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수아의 손을 꽉 잡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 그 눈물이 진짜 신호였기를, 그리고 딸이 곧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수아의 유품들이 반환되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파손된 휴대폰, 깨진 화장품, 그리고 찢어진 지갑이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심하게 파손되었지만 메모리는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경찰관이 설명했지만
영숙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마지막 순간들이 담긴 물건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수아의 방에 앉아 유품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영숙의 남편 철민은 거실에서 조용히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방에서는 수아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휴대폰 수리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메모리 복구가 가능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숙과 철민은 함께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수리기사는 복구된 파일들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주었습니다. 사진이랑 문자 메시지는 대부분 복구됐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기사가 한 파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음성 파일이요. 사고 당일 저녁에 녹음된 건데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나 봅니다.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우면서도 간절했습니다. 재생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파일을 클릭하자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친 바람 소리와 차량 소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수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나가라고 하는 거야? 이런 늦은 시간에. 수아의 목소리 뒤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잠깐만. 답답하니까 바람이나 쐬고 와. 싫어. 내일 학교에 일찍 가야 한다고. 제발 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미치겠어. 목소리들이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철민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수아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도와줘. 그리고 더욱 선명하게 들린 수아의 마지막 말. 엄마, 준혁이 날 죽이려 해요. 파일이 끝났습니다. 수리점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영숙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리기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냥 복구만 한 거라. 영숙은 파일을 USB에 복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끔찍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곧바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지금 당장 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와서 얘기하자. 지금 당장. 1시간 후 준혁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같은 걱정 어린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수아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영숙은 노트북을 켜고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준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수아의 절규가 끝나자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설명해봐. 내 딸이 왜 내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했어? 준혁은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그날 수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학교 일 때문에. 오해라고? 내 딸이 죽음을 앞두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영숙이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해세요. 저는 수아를 그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어떻게 제가 수아를... 그럼 왜 그날 밤 늦게 외출을 강요한 거야? 강요가 아니라 수아가 우울해 보여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려고. 준혁의 변명은 계속되었지만 영숙과 철민에게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음성 파일을 들려주었지만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부인, 이 파일만으로는 사건을 재수사하기 어렵습니다. 형사님, 제 딸이 분명히 살해당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어요. 음성만으로는. 그리고 교통사고로 이미 결론 난 사건이라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형사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에게도 음성 파일을 들려주었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영숙아, 너무 상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준혁이가 그럴 리 없어. 얼마나 수아를 잘해주는데. 사고 충격으로 수아가 헛소리를 한 건 아닐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평소 모습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준혁의 편을 들었습니다. 영숙과 철민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병실에서 수아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딸의 마지막 도움 요청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너의 목소리를 들었어.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수아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욱 선명했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딸이 살아있고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을요. 영숙은 수아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낼 거야. 포기하지 않을게. 그 순간 영숙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딸의 눈물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맹세였습니다. 음성 파일을 발견한 지 일주일 후 영숙은 준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수아와 준혁이 함께 살던 신혼집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2층 빌라의 깔끔한 외관은 평범한 신혼부부의 보금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사장 김 씨가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아 어머니시죠? 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안 됐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김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수아가 여기서 울면서 전화하는 걸 봤거든요. 무슨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돈 얘기요? 네, 큰 소리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여서 기억이 나네요. 김 씨의 증언 후 영숙은 준혁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의 친한 동료 교사 정미를 만났을 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아가 마지막 며칠 동안 너무 힘들어했어요. 정미는 찻집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께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준혁 씨가 사업 자금이라며 수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졸랐대요. 얼마나요? 처음엔 1,000만 원, 그 다음엔 2천만 원. 수아가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되는 거냐고 물으니까 제대로 대답도 안 했대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험 얘기도 했어요. 보험이요? 준혁 씨가 수아 보험금을 올리자고 했대요. 사고 나기 한 달 전에요. 수아는 왜 갑자기 그러냐고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오른다며 설득했다고 해요. 정미의 증언을 들은 영숙은 곧바로 보험회사를 찾았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처음엔 개인정보라며 거부했지만 영숙의 간절한 부탁에 일부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사고 한 달 전에 생명보험 가입 금액을 5천만 원에서 2억으로 올렸네요.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준혁 씨가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어요. 보통 가족들은 환자 회복에만 신경 쓰시는데 그날 저녁 영숙은 남편 철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준혁이 놈이 우리 딸을 죽이려 한 게 확실해. 철민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거였어. 빚더미에 앉아서 우리 딸을 이용한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경찰서에 다시 가봐야겠어. 이제 증거가 있잖아. 하지만 경찰서에서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부인, 보험금을 늘린 것만으로는 살인 미수를 입증할 수 없어요. 담당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음성 파일은요? 분명히 제 딸이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것도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럼 제 딸은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형사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아의 고등학교 동창 혜진이 영숙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준혁이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걸 봤어요. 뭐라고요? 카페에서 봤는데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수아 사고 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영숙은 분노와 절망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위가 딸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까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병실에서 수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다 알았어. 그놈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수아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영숙은 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법도 경찰도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이제 영숙에게는 독사의 혀같이 들렸습니다. 수아 상태는 어때요? 별다른 변화는 없어. 영숙은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자신의 정체가 들통났다는 것을 모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아, 회사 일은 괜찮아? 요즘 너무 자주 병원에 와서 걱정되네. 괜찮아요. 수아가 더 중요하죠. 준혁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그에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본성이 보였습니다. 준혁이 돌아간 후 영숙은 수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방법을 찾을 거야. 법이 안 도와주면 엄마가 직접 나설 거야. 그 순간 수아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했습니다. 영숙은 그 눈물을 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준혁이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겠어. 내가 겪은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을 거야. 영숙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강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수아의 눈물이 곧 복수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예감과 함께 말입니다. 준혁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철민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한가했던 일상은 이제 딸을 위한 투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준혁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다니는 건설회사는 강남구에 위치한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철민은 회사 근처 커피숍에 자리를 잡고 준혁의 출퇴근을 관찰했습니다. 첫 며칠은 별다른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준혁이 점심시간에 회사를 나와 근처 대부업체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철민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이자만이라도 갚으세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유리창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큰 돈이 들어와요. 준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초라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큰 돈이요? 뭘로요? 보험금이. 아내 보험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습니다. 그 순간 철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혁이 딸의 보험금으로 빚을 갚으려 한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언제까지요?
길어야 반년. 아니 석 달이면. 그때까지 못 갚으면 어떻게 될지 알죠? 대부업체 직원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고 철민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날 저녁 철민은 영숙에게 목격한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준혁이가 대부업체에 빚을 지고 있어. 그것도 엄청난 금액인 것 같아.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딸 보험금으로 갚겠다고 하더라고. 그럼 정말로.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딸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며칠 후 철민은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준혁이 젊은 여성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처럼 친밀했고 준혁의 얼굴에는 병원에서 보던 침울한 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철민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혁이 여자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저놈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철민의 분노는 끌어올랐지만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철민은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레스토랑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분들이요? 자주 오시는 단골이에요. 여자분은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 다니시는 것 같던데요. 철민은 곧바로 그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앉은 여성이 바로 준혁과 함께 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유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철민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준혁이 김유리와 함께 아파트 분양사무소를 들락거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 거야? 철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아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다른 여자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형사님,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철민은 흥분해서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대부업체와의 대화도 녹음했고 불륜 현장 사진도 있어요. 담당 형사는 자료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이것들도 직접적인 살인 증거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동기도 충분하고 정황도 명확하잖아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추정과 정황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워요. 철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놈이 내 딸을 죽이려 했는데 더 확실한 물증이나 자백이 있어야 해요. 형사의 답변에 철민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법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억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민은 영숙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찰도 소용없어. 법도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철민은 무력감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딸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고 기계들만이 생명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준혁이 놈의 정체를 다 알아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철민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수아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아가 또 울고 있어. 영숙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두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야, 내가 뭔가 알려주려는 거지? 그 순간 철민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직접 준혁을 몰아붙여야겠어. 무슨 뜻이에요? 저놈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자백을 받아내는 거야. 수아가 깨어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어. 영숙은 남편의 결연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법에 의존할 수 없다면 스스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각오였습니다. 수아의 눈물이 그들에게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수아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희미하게 들렸고 때로는 선명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고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을 둘러싼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혁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병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영숙, 아빠 철민, 그리고 학교 동료들까지. 수아는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수아야, 우리 모두 내가 빨리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어. 동료 교사 정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을 많이 그리워해. 민준이는 매일 선생님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본다. 수아는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동료들이 떠난 후 병실에는 부모님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손을 잡는 따스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내 목소리를 들었어. 휴대폰에서 말이야. 수아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순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엄마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부모님이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 병실에는 수아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는 그 발걸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준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아야. 준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이던 상냥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아직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할 말이 있어. 그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나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수아의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어. 내 부모님 재산도 마찬가지고.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굴 줄은 몰랐어.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의심하고. 수아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준혁이 또다시 큰 돈을 요구했을 때 자신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순간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지. 보험금 말이야. 준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2억이면 내 빚도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유리랑 말이야. 수아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너를 밖으로 내보낸 것도 계획이었어. 트럭 기사한테 미리 돈을 줬거든. 준혁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죽을 줄은 몰랐어. 그냥 크게 다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식물인간이 될 줄은. 수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트럭 기사까지 매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좋았어. 이렇게 있으면 보험금도 받고 사람들 동정도 받고. 준혁이 수아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죽은 거야, 수아. 몸만 살아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빨리 편하게 가. 돈만 남기고 말이야. 그 순간 수아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감이 모두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눈물을 보고 잠시 놀란 것 같았습니다. 설마 내가 듣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가 수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더 이상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에이, 말이 안 돼. 의사도 의식이 없다고 했는데. 준혁은 자신을 안심시키듯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재빨리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숙과 철민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수아 상태는 어떤가요? 준혁의 목소리는 다시 상냥해졌습니다. 수아는 그의 변화무쌍한 연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어. 영숙이 대답하면서 수아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수아의 뺨에 있는 눈물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수아가 또 울었네. 영숙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준혁이 가짜 놀라움을 표현했지만 수아는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가 없는 사이에 뭔가 있었니? 철민이 준혁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는데요.
준혁의 거짓말에 수아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많은 눈물이었습니다. 영숙은 딸의 얼굴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내가 뭔가 말하려는 거지? 엄마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줘. 그 순간 수아는 온 힘을 다해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려 했습니다. 준혁의 진실을,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물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표현이었습니다. 준혁이 집으로 돌아간 후 영숙은 수아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내가 준혁이한테 뭔가 들었지? 그래서 우는 거지? 수아는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준혁이가 모든 걸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아가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철민도 동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어. 혹시 수아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지도 몰라. 두 사람은 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아의 눈물이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니라 절실한 메시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수아의 신호를 감지한 후 영숙과 철민은 교대로 병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준혁이 혼자 있을 때 수상한 행동을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영숙이 병실에서 가짜로 잠든 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혁이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영숙이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유리와 새 아파트 계약했어. 준혁이 수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다음 주면 서류 검토가 끝난다고 하더라. 그럼 곧 보험금이 나와. 영숙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를 기다리는 게 지겨워. 빨리 죽어주면 좋겠는데. 그때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 수아가 또 울고 있어. 영숙이 일어나면서 소리쳤습니다. 준혁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깨어 계셨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 다 들었어. 그 순간 철민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큰 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준혁이가 수아한테 빨리 죽으라고 했어요. 철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오해세요, 아버님.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준혁이 손을 내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오해라고? 내가 똑똑히 들었어. 영숙이 준혁을 향해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수아한테 그런 말을. 그만 거짓말해. 철민이 준혁의 가슴팍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놈아.
내가 뭘 했는지. 아버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딸을 죽이려 한 놈한테? 철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준혁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대부업체에서 한 말. 핸드폰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이. 아내 보험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 그럼 이것도 오해냐? 철민이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혁이 김유리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아버님, 말대꾸하지 마. 이 살인자야. 철민이 준혁의 목깃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사고. 사고라고? 트럭 기사한테 돈 준 것도 사고냐? 준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어떻게 그들이 그것까지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직접 수아한테 말했잖아.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수아가 다 들었어요. 내가 한 모든 말을. 그럴 리가. 수아는 의식이 없는데. 없긴 뭐가 없어. 다 듣고 있었어.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너무 시끄러워요. 간호사님, 이 사람을 당장 내쫓아 주세요. 영숙이 준혁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희 딸을 죽이려 한 사람이에요. 간호사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일단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환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놈이 우리 딸을 죽이려 했는데. 철민이 다시 준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간호사들이 말렸습니다. 경찰을 부르겠어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당장. 준혁은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 털어놓죠. 준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내가 수아를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빚에 쪼들려서 미칠 것 같았다고요. 준혁의 자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아는 고작 초등학교 교사 월급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나는 더 큰 돈이 필요했어요. 이 미친놈아. 철민이 준혁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준혁은 피하지 않고 맞았습니다. 때리세요. 더 때려도 좋아요. 어차피 이미 망한 인생이에요.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님, 이 사람이 제 딸을 죽이려 했어요.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백했어요. 경찰관들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준혁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내가 다 했어요. 경찰관들이 준혁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는 순간 준혁이 갑자기 수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차피 망할 거면 끝까지 가야지. 그의 손이 수아의 목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이 재빨리 그를 막아섰습니다. 이 미친놈아. 병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준혁을 제압하고 간호사들이 수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영숙은 수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수아의 눈이. 영숙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눈꺼풀이 움직이고 있어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수아를 검사했습니다. 준혁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설마 깨어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준혁의 말은 이미 늦었습니다. 수아의 눈꺼풀 떨림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고 의사들은 긴급히 정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영숙과 철민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고 딸이 깨어날 징조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악몽이 끝나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경찰에 끌려간 지 이틀 후 수아의 상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료진은 긴급히 정밀 검사를 실시했고 뇌파 검사 결과 의식이 점차 돌아오고 있다는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환자의 뇌 활동이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곧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영숙과 철민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개월간의 기나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수아의 눈꺼풀이 더욱 뚜렷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딸의 손을 꽉 잡고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이제 안전해. 준혁이는 잡혔어. 내가 겪은 모든 일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수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영숙은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보. 수아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철민이 급히 달려와 딸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수아의 검지손가락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몰려왔고 곧이어 의사도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아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환자분, 들리시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의사의 말에 수아의 손가락이 더욱 뚜렷하게 움직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날 밤 수아의 눈이 천천히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늘게, 그리고 점점 더 크게 열렸습니다. 4개월 만에 보는 세상은 너무 밝았지만 수아는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엄마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엄마. 수아의 입술이 겨우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영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영숙은 딸의 얼굴에 뺨을 비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민도 다가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여기 있어, 수아야. 우리가 계속 기다렸어. 수아는 아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질려 했습니다. 아직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미소의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며칠 후 수아의 상태는 더욱 호전되었습니다.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고 기본적인 움직임도 가능해졌습니다. 의료진은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 담당 검사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준혁의 자백과 함께 수아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검사의 질문에 수아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비록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수아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사고 당일 밤 강제로 나가라고 했어요. 무서워서 엄마한테 전화하려 했는데 그때 휴대폰이 자동 녹음되었군요. 네. 준혁이가 미리 트럭 기사와 약속했대요. 수아의 증언에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동안에도 준혁이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으셨나요? 보험금 이야기. 다른 여자와 새로 시작한다는 말. 그리고 제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마쳤습니다. 검사는 충분한 증언을 들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실형을 받게 될 것이 확실시되었습니다. 한 달 후 수아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걷기는 어려웠지만 의사들은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수아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엄마와 아빠만은 끝까지 믿어줬어요. 당연한 일이야. 넌 우리 딸이니까. 영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 눈물 때문이야. 내가 울 때마다 뭔가 말하려 한다는 걸 느꼈어. 수아는 그제서야 자신의 눈물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정말 답답했어요.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말할 수 없어서.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철민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아의 학교 동료들과 제자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만든 카드와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빨리 나와서 학교에 와주세요. 우리가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에 수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선생님도 너희가 너무 보고 싶었어. 저녁이 되어 모든 방문객들이 돌아간 후
가족들만 남은 병실에서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응,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더 고마워야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견뎌줘서. 그날 밤 수아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은 이제 끝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이 가슴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가족의 사랑이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